안녕하세요. 국어기술 저자 이해황입니다. 오늘 극한지문 법학편 5번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책의 해설이 워낙 자세해서 제 해설이 사실 필요하진 않은데 제가 굳이 강의를 찍을 때는 이제 다른 문항과의 연결고리를 좀 보여드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2017년 5급 공채 상황 판단 문제인데 2016학년도 수능 문제랑 좀 연결 지점이 있어서 보면 재밌을 거예요. 자, 민사소송에서 판결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확정된다. 그래서 다음에 어느 하나가 뭔지 1, 2, 3 이렇게 제시해놨죠. 그래서 이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더 이상 상급심에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더라. 자, 이 상소의 의미 뭔지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4번 문제 해설에서 제가 언급했었는데 한 번 더 갖고 올게요. 상급 법원에 한 번 더 소를 신청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상소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각주로 나왔던 건데, 항소는 뭐냐? 1심에서 2심으로 불복 신청하는 거, 상고는 2심에서 3심. 요 3심은 대법원이에요. 그래서 상고심이다 그러면 이제 대법원 판결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소라는 것은 항소와 상고로 나뉜다. 글자가 비슷비슷해서 뭐 이런 걸 또 구분하기도 어렵고 이런 걸 왜 구분하나 싶겠지만 2016학년도 수능 지문이 이거예요. 민사소송 판결에 대해서 확정이 언제 되는가에 대한 지문인데, 항소, 쉼표, 곧 항소나 상고 이렇게 나오죠. 사람은 남자나 여자가 있다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출제자가 상소, 곧 항소나 상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에 대해서 이런 의미구나라고 알면 아는 만큼 요 지문이 더 보이는 거죠. 사실 요 항소나 상고에 각주가 좀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PSAT에서도 각주가 나오는 건데 수능은 모르겠어요. 출제자들이 이게 문제풀이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서 각주를 안 달았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게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애들이 알라나 이렇게 생각해서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의미가 있더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하면 23번 해설에서 제가 언급한 건데, 1심에서 지방법원 단독 판사가 했을 때는 2심, 요 항소심이 어디서 열려요? 지방법원 합의부 3명이서 하는 거, 재판장 있고 좌배석 판사, 우배석 판사 이렇게 있는 곳에서 하고, 3심은 대법원. 만약에 이게 고액 사건이거나 하여튼 뭐가 중요한 경우에 3명이서 하는 합의부에서 1심을 한 경우, 2심은 고등법원, 그 다음에 30은 뭐 여기나 똑같이 다 대법원에서 한다. 그래서 항소심, 상고심, 요건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게 상소, 상소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요거는 항소, 요렇게는 상고다. 요 정도 개념은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뉴스 읽는데도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경우 볼게요. 판결이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어떤 경우냐? 대법원 판결, 이거는 더 이상 상소가 불가능하니까 선고랑 동시에 확정되고, 또 하급심인 경우에도 선고 전에 상소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제출하면 선고 시에 확정된다. 그럼 이때 중요한 건 어떤 날이 중요해요? 선고 날, 선고 시, 이때가 언제냐가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상소 기간이 만료되면 판결이 확정된다. 근데 이 상소란 것은 패소한 당사자가 할 수 있다. 이런 거 항상 이렇게 주체가 나올 때 조심해야 돼요. 수능에도 이런 게 자주 나오지만 법학 지문에서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체가 누구인지를 항상 열심히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패소한 당사자가 제기하는 것으로서 송달받고 2주 이내에 해야 된다. 누가 해야 된다고요? 패소한 당사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자, 그리고 또 보니까 상소를 나중에 취하하면 상소 기간이 만료한 시점에 판결이 확정된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여기서 이 2주 이내란 말이랑 이 부분이랑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더 해볼게요. 4번 해설에서도 초일 불산입이란 걸 얘기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초일을 산입, 더하지 않아요. 첫날을 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제가 판결문을 23시에 송달받았다고 쳐봐요. 근데 만약에 이 송달받은 날 첫날을 이 기간에 더한다 그러면 나는 1시간만 지나도 이 하루가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건 뭔가 좀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첫날은 빼고 그 다음날부터 계산을 하더라. 그런데 이제 이게 원칙이었고, 예외적으로 0시에 딱 받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계산할 때 이걸 0시에 받은 걸로 하겠다 그러면 그때는 첫날부터 산입을 합니다. 하여튼 원칙은 초일 불산입이고, 그 외의 경우는 지문으로 나올 텐데 그렇더라. 그래서 4일로부터 3일간이라 그러면 언제예요? 4일 빼고 그 다음 날인 5일, 6일, 7일. 그래서 7일이 만료일이에요. 정확한 지점을 찾는다면 이제 7일 24시가 될 거고요. 그래서 4일로부터 초일 불산입한 3일은 언제냐? 그냥 무식하게 4 더하기 3 해서 7을 하면 됩니다. 요건 뭐 간단하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상소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했는데 그 후 상소 취하면 상소기간 만료 시에 판결이 확정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판결문이 어느 날 이렇게 뿅 도달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상소기간 만료는 언제예요? 여기까지가 2주죠. 2주. 초일 불산입한 2주가 돼요. 근데 이제 상소기간 만료 전에 상소를 딱 제기하고 뭔가 딱 이게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취하를 했어요. 그러면
이 판결은 언제 확정된다고요? 이 취하한 날이 아니라 거꾸로 돌아가서 이 상소가 만료되는, 이 상소 기간이 만료되는 때로 판결이 확정되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우, 상소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상소 포기서를 제출해도 판결이 확정된다. 자, 이 구조로 한번 보세요. 요거는 선고일의 확정, 이거는 상소 기간 만료 시의 확정. 요거는 뭐예요? 패소 후 만료되기 전에, 상소 기간이 끝나기 전에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선고일이 언제냐, 상소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언제냐, 그걸 중심으로 보면 되겠죠. 이제 상황을 한번 볼게요. 당사자는 원고 갑과 피고 을이 있는데 11월 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 결론이 뭐예요? 원고가 패소했대요. 이때 항소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원고죠. 원고 누구예요? 갑이네요. 그러니까 이 피고 을이 상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고 갑이 상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고 갑을 기준으로 11월 10일에 송달되었더라. 뭐 요거는 그렇게 불필요한 정보예요. 요게 중요하죠. 자, 1번 을이 상소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 땡이죠. 왜? 패소한 당사자가 할 수 있고 여기서 패소한 당사자는 원고고 원고는 갑이었으니까요. 2번 갑이 28일까지가 아니죠. 갑은 10일에 받았으니까 이때부터 2주 후니까 24일까지예요. 자, 3번 갑은 11월 11일 상소기간 내에 상소를 했는데 12월 1일 상소기간이 끝나고 여기 24일까지라고 했었죠. 24일 이후에 상소를 취하했다면 취하한 판결은 언제 확정돼요? 24일에 상소기간이 만료된 24일에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취하한 때가 아니라 상소기간이 만료되는 24일에 확정된다. 4번 합의서를 제출했으면은 어떤 경우예요? 첫 번째 경우죠. 그래서 이 선고랑 동시에 선고인 11월 1일에 확정이 되더라. 5번 상소 포기서를 제출하면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하죠. 제출 시에 판결이 확정되니까 11월 21일인 제출한 날에 확정이 될 겁니다. 자, 이 지문 재미있죠? 제가 여러 문제를 엮었는데 제가 설명한 거 외에도 이제 공부하다 보면 또 이렇게 뭔가 관계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느슨하지만 계속 뭔가 조금씩 연결되도록 구성을 해놨거든요. 공부하시면서 이런 연결고리를 쭉 찾아보는 재미도 꽤 있을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